한수 시간입니다. 오늘같이 힘든 날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에요. 자, 시장을 오랜 기간 경험하셨던 분이라면 그 신의 한 수를 저희에게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의 베테랑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많이 밑으로 더 열어놔야 된다. 환율 더 올라갈 것이다. 이제 1,480원까지 위로 열어둬야 된다라고 제가 메모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시장 너무 많이 빠져서요. 위원님께서 유독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해주신 만큼 지금 위치 정말 얼마나 저희 조심해야 되는지, 환율 이전 제시해 주신 수치에서 저희 더 열어놔야 되는지, 삼성전자 더불어서 2차 전지가 버팀목 역할을 해주다가 오늘 너무 많이 빠지거든요. 어제 정말 반짝이고 여기에 대한 리스크 대비도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글로벌 시장부터 찬찬히 환율 그리고 종목들까지 냉철하게 분석 지금부터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네. 미국 시장은 FOMC 회의 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이 6월에 저점이 깨지냐 안 깨지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거기 깨질지 안 깨질지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린다면 깨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뭐냐면 현재 위치에서 저점이길 바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쌍바닥을 아마 생각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간상으로 기술적으로 수급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나쁘지 않을 거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시행했죠. 저는 사실은 울트라 스텝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안 했습니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금리를 올렸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죠. 근데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과거에 항상 선제 대응을 했어요. 선제 대응을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사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이 앞서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작년 초에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은행이나 미국이나 금리 올려야 한다. 안 올렸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뭐냐면 통제 가능하다. 우리는 인플레이션 잡을 도구가 있다. 이 말을 하면서 시간만 허비를 했죠. 그러면서 1년이 지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터지는 게 느껴질 때 그때 공격적으로 나갔어야 했는데 못 나갔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제가 볼 때는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파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더 생기도록 방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음모론적인지 모르겠지만 연준은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잡겠다는 의지를 보면서 0.75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올랐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닐 카시카리라는 사람은 오해로 비롯돼서 상승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한마디에 어떤 게 얼마나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해로 인해서 상승을 했는데 그게 6월 달부터 8월까지래요. 그러면 6월 달은 붕괴가 돼야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자기들은 그걸 원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왜 그걸 원할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리 인상을 했는데 주가가 올라요. 연준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연준은 위기의 소방수 역할을 했던 게 연준이었어요. 그럼 지금 위기가 와야 되는데 위기 때 금리 인상을 하면 주가가 빠져야 다음에 금리 인하면서 주가의 다음 역할을 하잖아요. 주가는 안 빠지고 오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대놓고 내년까지 금리 인하는 없다. 연준이라는 항상 어떤 겁니까? 평평한 운동장에서 이쪽일 수도 있고 저쪽일 수도 있어. 다만 우리는 이 길을 가. 이게 정답이거든요. 처음으로 연준이 제가 이때까지 시황을 하면서 한 17, 8년 동안 처음 보는 행태입니다. 한쪽을 완전히 비워버리는 노마크 찬스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의 하락을 원한다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은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이 시기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기했다는 거죠.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온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연준은 지금 시장이 못마땅하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반등이나 버티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준이 이번 성명서에서 제기한 거 아주 중요하죠. 점도표상으로 연말까지 4.3%, 4.4%,
그 다음에 내년까지 4.9%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연말까지 얼마가 나왔냐면 현재 금리는 하단 3.0에 상단 3.25예요. 그러면 하단으로 규제하면 1.4%, 그렇죠? 자이언트 스텝 2번. 상단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25. 자이언트 스텝 1번, 빅 스텝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말까지 11월, 12월 두 번의 금리 FOMC가 있으니까 두 번 다 그 정도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물가가 잡힐 수 있겠냐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가가 내려왔지만 근원 CPI, 유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중요 항목이 내려오는데 다른 종목이 올라가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유가가 지금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푸틴이 예비군 동원령 30만 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주변 나라로 다 예비군 될 사람 도망가고 있죠. 혀가 8배로 늘고 있어요. 갑자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확 터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태였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밀려나가면서 푸틴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직면해 있다는 거죠. 거기에 겨울까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근원 CPI가 유가하고 식료품 밴드도 그만큼 올라갔는데 만약에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건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연말까지 두 번의 금리 인상이 남았고 빅 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은 할 확률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잡혔냐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과거에 1980년대 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폴 보커가 올렸던 금리보다는 아직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도 점도표는 4.6%랍니다. 4.9%라고 합니다. 그럼 0.5%인데 그거 가능할까요? 그렇다 한다면 내년에 금리 인하한다는 거나 인플레이션 잡는다는 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왜? 인플레이션은 터지지 않지만 오랜 시간에 다 터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미국이지만 이제 좀 있으면 일본이 문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일본이 30년 11개월 만에 소비자 물가지가 2.8%까지 올랐습니다. 미국,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안 올랐고 오랜 기간 장기간 저금리나 제로금리에 와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지금 금리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은 미국과 똑같습니다. 미국도 2.8% 됐을 때 금리 대응 안 했습니다. 4%, 5% 되니까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뻥 터졌거든요. 일본이 지금 금리 대응 안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 안 하던 곳이 뭔가를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일본 엔화도 기축통화에 해당되는 그 규모는 미국 달러보다는 작지만 시장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다음 타겟으로 시장에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 시장에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도 전에 위기가 계속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옳을까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고점에서 내려오니까 너무 공포심이 많을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하죠. 14년 동안 상승만 보다가 하락은 못 봤거든요. 하락은 언제 봤습니까? 2008년도에 한번 봤죠. 그때 외에는 본 게 없어요.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잠깐 내려갔다 온 거 외에는 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상으로 보면은 14년을 상승합니다. 다우 차트를 한번 볼까요? 14년 전 2009년도 3, 4월에 리만 브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86,500이었던 지수가 36,900까지 올라왔어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 조정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준투를 한번 보시죠. 조정 들어온 적은 이때 딱 한 번입니다. 코로나. 그리고 그냥 바로 올라갔어요. 그러한 다음 인플레이션이 터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코로나까지는 인플레이션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터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눌렀던 것이 터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히겠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쉽지 않을 거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다. 연준이 말한 내년도 점도표는 믿지 마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건 현재 입장에서 그때가 또 가봐야 되겠죠. 현재 미국 차트는 60일선 지지력을 기다리시면 지난번 6월 달에 저점을 지지력을 기다리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차트를 아무리 봐도 저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월봉의 차트라는 거죠. 허공에 떠 있는 차트. 차트 중에 제일 안 좋은 차트가 뭡니까? 내려올 때 허공에 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허공에 떠 있는데 안 내려가고 있어. 하락 압력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음에 떨어질 때는 속사포적으로 떨어진다. 굉장히 위험한 차트다. 제가 반등시마다 물량 축소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라는 것을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만 리스크 관리도 미래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신 분이 나중에 살아남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10월 10일 날 머니투데이 개국했을 때 10월 1일 날 개국했었죠. 10월 10일 날 내가 900 갑니다. 다 파십시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리스크 관리하신 분은 딱 2주 뒤에 저점에 사시면 딱 100% 가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리스크 관리를 해놓으면 다음 기회가 있는 자리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거의 비슷한 차트의 흐름이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아까 다우는 6,500에서 36,000에서 6배 정도 올랐지만 나스닥은 2,000 정도에서 올라왔으니까 몇 배가 난 겁니까? 엄청 많이 난 거죠. 2009년도 차트를 보면요. 저 밑에서부터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더 하락 각도가 더 크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시장의 화두는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환율이 굉장히 높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영향을 받냐면 아시겠지만 금리 차에 대한 부분이 생깁니다. 미국이 FOMC 회의를 해서 금리 올리 전까지는 동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0.75가 벌어졌습니다. 금리 차가 뭐 중요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보다 낮은 어떤 레벨에 있는 나라가 우리보다 금리 높은 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레벨이 높은 나라가 금리가 높다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금리가 높은 나라로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나라에 투자한 자금은 다 어디로 갈까요?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이 나가면 달러는 어떻게 계속 강세가 되고 원하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죠. 이걸 막는 방법은 이제 한은에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리 차를 무시하지 마라. 우리나라도 금리를 빨리 올려야 한다.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그냥 0.25 베이비 스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5월달 때도 제가 우리나라 빅스텝을 해야 한다고 계속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그걸 만약에 지금 해놨다면 아니면 작년 초에 우리나라 금리 인상 제가 요구했을 때 금리를 많이 했다면 지금 우리나라 딱 환율이 이만큼까지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 거예요. 왜? 충분히 금리 차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미국이 0.75고 연말까지 다시 1%, 1.2%를 더 금리 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하고 최소 1.5%가 벌어져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연말까지 2번의 금리 인상 시기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10월달, 12월달. 그러면 울트라 스텝을 2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동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게 문제가 되죠. 특히 지금 0.75가 벌어졌잖아요. 0.75가 벌어진 상태에서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언제냐면 10월 14일인가 그래요. 그럼 그때까지 시간의 공간이 크죠. 그럼 한국은행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임시회의를 열어서라도 빨리 금리 인상하는 게 현명하겠죠. 어차피 할 거라면. 어차피 맞을 만하면 왜 10월 14일까지 갑니까? 미리 와서 맞아야죠. 그래도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월 14일 했다? 결과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20일이라는 시간 동안 환율은 계속 고공행진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환율 차트 한번 볼까요? 환율 차트 제가 아마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어요? 1480원까지 갈 거다. 1480원까지 갈 거다. 그러면서 제가 3년 전에 1360원 얘기했는데 돌파됐다고 했죠. 근데 1480원 지금 1414원까지 갔었어요. 13원까지 갔어요. 이 차트는요. 1480원을 꼭 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1480원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싸움이 어떻게 될 거냐의 싸움이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돌파가 되면 진짜 골아퍼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통화 수합이 되는 게 중요하죠. 통화 수합이 될까요? 연준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연준은 개별 국가하고 바로 안 해요. 패키지로 해요. 패키지. 그리고 미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연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왜 알 수 있었냐면 만약에 연준이 통화 수합을 할 것 같았으면 미국의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절대 안 팔았을 거예요.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1조 2천억 불. 중국이 9천억 불. 우리나라가 1390억 불이니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은 900억 불을 팔았고요.
일본은 770억 불을 팔았어요. 우리나라 190억 팔았어요. 팔 이유가 없잖아요. 환율 방어에서 판다는 거예요. 달러 때문에. 그럼 연준은 뭡니까?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연준은 지금 시장을 상승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전 세계 나라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안 도와준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아직도 환율이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앵커가 삼성전자, LG엔솔 뭐 이 얘기를 하는데요. 삼성전자, LG엔솔이 사실은 있잖아요. 시장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퐁당퐁당 시장을 받쳤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빠질 때 시장을 받치기 위해서 대타 종목으로 LG엔솔을 선택한 거예요. 시가총액 2위라. 삼성전자, LG엔솔의 시가총액 차이는요. 삼성전자는 330조, LG엔솔은 100조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3배야, 그죠? 실제로 매출이나 순이익을 보면 삼성전자는 어마어마하죠. LG엔솔은 아마 영업이익이 제약이 1조 조금 넘은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LG엔솔이 삼성전자 대타 역할을 했어요. 근데 오늘부로 방향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수급적으로 제가 이게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이 바뀌기 전까지 봐야 한다는데 수급이 바뀌려면 너무 힘들어요. 왜 바뀌기 힘드냐? 우리나라의 이 삼성전자를 외국이나 기관은요 3년 넘게 팔았어요. 중간에 좀 산 적도 있어요. 좀 산 적도 있어요. 언제냐면 2020년도 11월 1일부터 1월 이듬해 1월 11일까지. 그런데 그 이후로는 다 팔았어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 안 돼요. 한 3조 정도 샀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빠지니까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종목으로 뭘 선택한 거예요? LG엔솔을 선택한 거예요. 울며 겨자 먹고. LG엔솔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수급적인 동향이나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LG엔솔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쪽으로 개미들을 쏘아붙고 싶은 거죠. 삼성전자는 개미를 LG엔솔로 끌고 가고 싶은데 LG엔솔이 안 가는 거예요. 왜? 너무 가격이 비싸거든. 예전에 삼성전자 가격이 너무 높아서 안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삼성전자 300만 원이고 LG엔솔 40만 원대 50만 원인데 뭐 안 그래요. 개미는 절대 몇십만 원짜리 안 삽니다. 삼성전자를 왜 개미들이 많이 들어갑니까? 5만 원대 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5만 원, 1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LG엔솔로 개미를 몰고 가는 방법은 세력이 해야 될 거는 빨리 LG엔솔을 액면 분할을 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몰려가게끔 하려면. 근데 그게 쉽지가 않지요. 왜? 그렇지 않아도 기업 분할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의 돈을 끌고 가고 싶었는데 안 된 거예요. 개미들의. 그게 안 돼버린 상태에서 LG엔솔이 이제 시장 하락, 대세 하락에 걸리면서 버틸 수가 없었던 거고 20에서 오늘 붕괴가 됐어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LG엔솔이 가기 위해서는 5일선을 타고 21선 깨지 않은 선을 움직여야 되는데 21선을 3번 헤딩을 하고 이번에 떨어졌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힘이 떨어졌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받치기에는 한계가 와 있는 상태.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삼성전자, LG엔솔 시장을 받치는 과정 속에서 그 모습이 이제는 받치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죠. 리스크 관리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 다가온 거예요. 대응을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대차 잔고가 1억 주가 넘어요. 1억 800주 정도 됩니다. 65억 주에서 얼마 안 될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 생각하세요. 외국인 50% 빼고 기관 몇 프로 빼고 대주주 몇 프로 빼고 나면 1억 주면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주가 하락하면 대차 잔고는 줄어야 할까요? 늘어야 할까요? 줄어야죠. 내려가니까. 왜? 이익을 봤으니까. 근데 안 줄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하락이 남아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삼성전자에는 수급의 대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거기에 LG엔솔이 버텼는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이 다가가기에는 너무 가격이 비싸다. 그게 LG엔솔을 이끌어간 세력의 패착이 됐고 그들이 버티던 시점은 끝났다. 끝났다는 얘기 뭐냐면 국내장이 점점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시장에 반등이 들어온다면 리스크 관리가 절실한 상황으로 다시 가는 상황이다. 미국 일시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역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대세 하락이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내리에서 잊지 말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냉철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삼성전자와 LG 에너지솔루션의 향방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는 밑으로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꼭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